알고 계셨나요? 아직 몰랐습니다. 현대제철이 타이틀이 있어요. 죽음의 제철소. 지난 5월 8일은 주말이었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날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0대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 기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죽음의 일터로 출근해야 한다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노동자들. 오늘 이럴 수 이슈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제 노동안전보건부에서 일하는 서윤수라고 합니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또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한 일할 권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할까요? 자동차에 쓰이는 철강 등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일여륜 공장 3번 가열로에서 직원 44살 김모 씨가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5월 8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홀로 야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륜 공장 가열로 3호기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위치에서 근로자가 구동부하고 기둥 사이에 몸이 협착돼서 후송했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과 사측을 규탄했는데요. 사측의 안전장치 미흡과 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사고만 보더라도 현장에 직접적으로 현장에는 방호 오류라든가 안전장치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그때도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장에 가면 제대로 앞을 보기도 힘든 그런 현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는 예견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9년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주변이 어둡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임에도 안전시설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딴 중대재해사고에 노동자들은 위험 요인 개선과 관리 감독을 요구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감독 착수할 때 노동조합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노사가 같이 위험한 부분들을 적발을 하고 같이 조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특별감독에서도 충분히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쇳물부터 최종 철강 제품까지 제조할 수 있는 현대제철사의 핵심 공장입니다. 그 규모도 무려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는데요. 정작 노동자들은 숱한 중대재해 위험 속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재해 사망자는 36명이 달합니다. 현대제철이 그 타이틀이 있어요. 죽음의 제철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혹은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거나 혹은 10명 이상이 이제
동시다발 집단적으로 산재를 하거나 그런 후송이 됐을 경우에 중대재해라는 게 떨어져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벌써 중대재해가 2건이 났고, 그 다음에 중대산업사고가 1건, 그리고 수시근로감독만 3번에 종합진단 1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중대재해라는 게 굉장히 여기는 익숙한 단어거든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입증 처리를 도와주고 있는 서현수 씨. 그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산업재해 상담을 받고 있다는데요. 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회사는 숨겨야 되고 우리는 밝혀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노동안전보건부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이제 현장에서 크고 작게 다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 이 산업재해 외에 뭐 이제 불법적으로 공상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했는 그거는 사실상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현대제철에서 11년째 하청으로 정비 일을 해온 장재문 씨. 그는 2019년 12월 정비 중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영분이 저희한테 이제 작업 지시를 해요. 이렇게 작업을 해라. 근데 그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이었고, 제가 위험하다고 좀 판단이 돼서 저는 못 하겠다. 근데 그 직영분이 계속 해라. 그래가지고 좀 몇 번 이제 했죠. 작업을 못 하겠다고 몇 번을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다가 컨베이어가 이제 돌아서 제가 이제 그게 끼게 된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아찔한 상황. 허리까지 끼었을 때 기계가 멈춰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는데요. 골반 비구골절이 되고요. 이제 지금 이제 한 비구골절이랑 다리 탈골되고 핀 한 8개 정도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런 걸 따지고 있고, 그리고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 다친 사람, 저한테 일 시킨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산재 처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한 재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같은 현장에 복귀해 심리적 고통마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설비를 제가 나중에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 철거를 그렇게 다 하니까 그 개선이 다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 다치면 그때서야 바리바리 이제 막 자기들은 잘못 없다 뉴스 내모되고 또 개선한다 아주 그냥 평생 개선하다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비 개선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설령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하청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중대재해, 그러니까 고온 고열로 인해서 크레인에서 이제 작업을 하던 그 작업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현장 대응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중대재해니까 당연히 노동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작업중지권 내려라 라고 하니 원청에서 자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구상권 청구할 거다, 손배 때릴 거다, 너 이거 크레인 한번 세우는 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목숨이 먼저지 사람 목숨 앞에 돈이 중요하냐. 최근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현대제철 측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전해왔습니다. 현대제철이 실제로 그 충남사에 그다음에 당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그 사회적 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전에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위험이 도사리는 일터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언제쯤 이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까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제철은 오늘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퇴근합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퇴근을 못 해요. 전혀 그런 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 목숨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 타이틀로 바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동안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터를 죽음의 공장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산재의 연대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산재 사고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죠. 지금까지 주요 사망 사고를 좀 살펴보면요. 2020년 6월에는 40도가 넘는 고온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에는 크레인 점검 중에 3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아르곤 가스 노출로 노동자 5명이 한꺼번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취재에서 사측이 내놓은 답변이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사측의 메일 내용 일부를 좀 보셨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개선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인명사고가 나야만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자료를 보면요.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연간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 중대재해 발생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현재의 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고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062명, 그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1인당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도 1위입니다. 이딴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산재사고 고 김용규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노동계는 한 달여간 단식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계속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지 되게 답답한 심정이고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또 재발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음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처벌 수위마저도 또 되게 낮잖아요. 노동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문제점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본적으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는 아예 적용에서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관련해서도 적용이 유예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처벌이라던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라던가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공무원 처벌 조항 같은 경우도 빠졌습니다. 올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을 공표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
하지만 이 중에서 80.3%인 539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희생양은 여기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영세 사업장이나 혹은 진짜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냥 가서 콧방귀는 안 끼는 거예요. 그냥 죽었네? 체크.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요? 끝.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재해 예방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경영 책임 소재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좁히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던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반년.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계 당국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는 노동자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할 것이고 노동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적극 반영을 해 현장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잘 이루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완전히 지금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모두가 아시는 대로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확실한 형사 처벌을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제외하면서 현실에서 멀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네, 또 하나 노동계가 아쉬워하고 있는 점은 인과관계 추정 원칙입니다. 이 인과관계 추정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인과관계 추정은 기업이 5년 사이에 안전 의무를 3번 넘게 위반을 하면 노동자 사망에 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예. 이 원칙이 도입이 돼야 중대재해 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 사실 중대재해법은 그 영국과 호주, 카나다 등에서는 이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영국인데, 예.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 살인법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단적인 예들이 좀 보여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단계 기소라는 게 하나 있어요. 7단계로 원청과 하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맨 밑에 있는 7차 하청에서부터 기소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1차 그래서 최종에는 발주처까지 전부 다 7단계를 전부 다 100% 다 기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의 책임도 이제 묻는 것이고요. 한국과 지금 영국의 산재 비중을 보면 한국의 10분의 1 정도가 영국에서 지금 산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이 조속히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세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속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권장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용률만큼 사고율도 급증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시민요법 불청객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정기로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의 한 도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은 시민들께서 이 전동 킥보드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서 여러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요법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최고 속도 시속 25km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 지나갈 때도 차랑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헬멧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네, 인도에서 탈 때 부딪힐까봐. 어지럽혀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정해진 위치나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바로 만 16세 이상 그리고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휴대전화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을 스캔을 하면 되는데요. 네, QR코드가 뜨면 네, 탑승 시작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헬멧 착용, 운전면허 등록 필수.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보행자하고 또 자전거 도로하고 이 보행로하고 겹치는 곳에서는 보행자 충돌 위험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구간들에서는 자동차와 충돌 위험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 헬멧 말고는 별도의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만큼 부상 위험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충격이 막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만큼 안전 상태가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간증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에선 지난해 89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 사이 4배 정도나 증가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상자 수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교통사고를 보면 2018년에 20건, 2019년에는 66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에 접수된 내용뿐이고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접수될 정도면 좀 그 사고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7월에 대전 유성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40대 남성이 도로 요철에 걸려 넘어지는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그래서 지난 5월 13일부터 이에 대한 법 적용이 강화됐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인 이상 타는 등 승차 정원 위반 행위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아니면 스쿨존 안에서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려고요? 네. 대여하셨나요? 아직은. 대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이 돼서 안전모 착용 의무가 생겼습니다. 안전모를 안 쓰고 타면 범칙금 2만 원. 알고 계셨나요? 아직 몰랐습니다. 법규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전모는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리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든 우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안전장치예요. 법에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안전모는 꼭 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전모가 없으니까. 그럼 못 하는 거죠.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 세워주세요. 지금은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돼서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속해서요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하나의 차예요. 문제는 뭐냐? 안전모를 착용 안 하셨다는 거. 좀 2만 원 부과 대상이고요. 그리고 면허증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면허증. 면허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운전면허증은 일종 보통 있으시고요. 안전모 미착용이 이제 문제인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 대전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대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끌고 오기까지 하네요. 네. 오늘은 옐로 카드 장을 대신 드리고요. 뒷면 한번 지켜야 할 수칙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지난 아침부터? 몰랐어요. 평소에는 헬멧 어떠세요? 헬멧 쓰고 다니죠. 오늘은 어떻게 다 안 썼어요? 제가 안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여러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데요. 반드시 지정된 반납 장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역시 불법 주정차인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 아무리 작은 물건이더라도 안전한 장소, 주차 가능한 장소에 주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를 위해 정해진 안전수칙 잘 지켜야 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 체계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공유업체들이 대여해주고 있는 기계에 결함이 발생해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적용받는 보험 상품만 있을 뿐 일반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동 킥보드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들도 일단 사실 문제가 크게 됩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보면 의무보험제도, 우리나라 책임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처럼 책임보험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것 같아요. 지자체가 또 시민 안심보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한 중간정 과도기적인 보호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해결 방안이고 안전한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탄소량을 줄이겠다면서 자전거와 함께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여러 위험 요소들도 있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 한계도 있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거리에서 이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 안전모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킥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킥보드하고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이 되면서 관련 법규가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용 연령이나 또 면허증 소지 여부, 또 정확히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의견이 참 분분했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계속 있어 왔고요. 이번 개정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었던 그 만 13세 이상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을 할 수 있었던 항목이 개정됐습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희 제작진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대전시 의회에서 이제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또 대전시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에 한해서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유 킥보드는 업체 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살짝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법과 제도도 뭐 지금보다 더 촘촘해져야 하겠습니다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성숙해져야만 당초 취지처럼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전동 킥보드 문제 저희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첫 번째는 이주의 공간입니다. 네, 의자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존폐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고 이곳의 위치가 대전 월평동이고요. 지난 3월 31일 20여 년 만에 문을 닫은 곳입니다. 월평동이면 막권 장애 발매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전 월평 화상 경마장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또 주거, 교육 환경 악화 문제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이전과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던 화상 경마장을 둘러싼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화상 경마장이 떠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대전시가 한국마사회에 건물을 기부 체납해달라. 그러니까 그동안 대전에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예. 그런 요구를 했는데 한국마사회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미 지난해에 기부 체납이 아닌 건물 공개 매각을 결정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마장이 폐쇄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상권도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던 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문제는 조금 예견됐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시가 한국마사회의 기부 체납만 기대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너무 좀 소극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부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오랜 요구 끝에 화상 경마장이 폐쇄됐는데요. 부천시에서 한국마사회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건물주와 협의해서 직접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사회와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됐고요. 이후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하면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갈등을 낳았던 공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숫자입니다. 네, 이주의 숫자 500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 1리에 사시는 마을 어르신들이 요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가 500년을 키웠다. 마을의 당산목을 베는 것은 마을의 정신을 베는 것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당산나무가 서 있는 곳 사유지입니다. 토지주가 한 달 전에 나무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이를 본 주민들이 예산군에 신고를 했고 이 나무를 지켜달라 호소에 나선 겁니다. 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 사유지라고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비사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땅 주인의 소유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토지주가 땅을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땅을 구입할 당시에 나무 가격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그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를 따져볼 사안이긴 합니다. 실제로 보호수로 지정된 400년 된 당산나무의 소유권을 이 마을 주민 공동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 마을의 당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예산군에서는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해도 땅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보호수로 지정돼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산나무라는
마을 공동체의 정서적 가치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경 20cm 이상의 나무를 대상으로 큰 나무 등록제를 시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마을의 역사이자 상징이 된 당산나무, 결코 가볍지 않은 500년이라는 이 숫자는 계속 이어져야 할까요? 이대로 멈춰도 괜찮은 걸까요?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청년당당입니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거침없이 풀어내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청년들의 열띤 좌담과 함께합니다. 제2의 LH 사태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특공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공급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좀 약자, 주거복지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또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만들었을 때 기관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배려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를 일반인들이 그전에 LH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준 현재의 문제는 주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도 쉽게 얻었고 쉽게 팔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경쟁률이 한 153대 1, 특별 공급을 받고 있는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대 1 정도. 근데 그것도 그때 수치만 그랬지 실제로는 1대1 청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관평원이 지금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약간은 누락시키면서까지 강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총 인원 82명 중에 49명이 지금 특공의 혜택을 받았고 우리 시민들 또 국민적인 느낌은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야만 했나? 지금 관평원 같은 경우에는 유성 탐림동에 있더라고요. 탐림동에서 이주 예정이 있었던 그곳까지는 20km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중기부 같은 경우도 20km가 좀 넘거든요. 채 30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리를 효율성을 따져서 특공까지 주어가며 배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이 그걸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으며, 그러니까 특공을 노리고 이주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특공 자체가 우리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건 관리 감독이 조금 부재했다. 전세라든지 실거주를 확실하게만 확인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건데 그런 문제가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찬성. 이거는 당연히 환수가 될 수 있다면 환수되는 게 맞고요. 환수를 해야지 저는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정의가 있구나, 또 정의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꼭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정말 전면적으로 들어엎어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게 신뢰의 문제,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같아요. 국정조사.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조와 다르게 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시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LH 사태 때 보여준 합동조사나 또 그 수사력 부재 또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국회 차원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하는 게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특공위원회에서 받은 그 분양권을 다르게 활용하거나 그걸 재택수당원으로 활용됐을 때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부당이익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당이익 환수라는 게 있지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누가 봐도 쉽게 인정되면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을 하는 게 부당이익 환수가 지금 법제화가 확실하게 공고하게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소급 적용이 업되더라 앞으로 해도.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부당이익 환수 동의하고요. 중앙에 있던 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내려올 때 특별 공급이 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근데 1인 1주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있는 집을 처분을 확실하게 하고 그 뒤에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실거주에 대한 확인을 면밀하게 해야겠죠. 대전 보문산 쪽에 목조 전망대 건립을 한다고 뉴스가 나와서 지난해 6월 대전 보문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청사진을 내놨던 대전시. 보문산 중턱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50m 높이의 친환경 목조 전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목조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성. 왜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찬성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요? 저는 자연의 보존이냐 아니면 발전이냐의 차이로 많이 지금 그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정말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안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는 결과도 없고 이 보문산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숲이거든요. 전혀 그게 파괴되거나 망가지고 그 기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거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지역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원도심 개발 또 특히 우리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을 개발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정말 100% 찬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조, 고층 타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 민관 협력 논의 테이블에서 찬성하지 않은 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회의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층수로 하면 20층 가까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산 중턱에다가 세우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고층 빌딩이 목조라는 이유로 친환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은 친환경, 정말 친환경. 대전 시민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게 84.2%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월도심 활성화인데 그걸 보문산 관광 개발로 인해서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지금 도시숲의 가장 큰 대표적인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대기 환경 정화 기능도 있고 또 습도 유지, 기온 유지, 지역 주민들에게 또 윤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거는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대전시에 좀 행정적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 20년 동안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건 저는 빨리 종집을 찍어서 대전 원도심의 발전에 한 축이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보문산에 있는 그 그린랜드라고 했나요? 거기 바이킹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의 공간이 다시 영광을 되찾는 것에는 정말 찬성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전망대가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없던 곳에 갑자기 빌딩 세워졌다고 해서 혹은 흔들다리가 생긴다고 해서 막 몰려가서 대규모 관광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문산 관광단지에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동물원인 오월드나 아니면 뿌리공원이나 그 보문산의
그 관광 단지를 연결해주는 예, 그 이동수단. 이동수단이거든요. 지금 시민 여론조사 77%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고 있고 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노레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니버스를 할 것인지 뭐 예전에 케이블카 있던 것처럼 다시 케이블카를 놓을 것인지 여기가 지금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데 어쨌든 어떤 결과로든 있어야지만 좀 편리하게 우리 모두가 산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데는 동의를 해요. 지금까지 보문산 관광 개발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 시민들의 추억과 그 과거 그 기억으로만 인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걱정 아닌 걱정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리적 그 위치나 보문산이란 그 특수성과 또 우월드, 또 제2의 뿌리공원, 또 이런 게 다 시너지가 합쳐진다면 경제성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문산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섬세했으면 좋겠는 거죠. 민관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지적을 하고 싶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보문산 관광 개발은 이루어져야 원도심 그 도심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했던 환경단체가 대전시에 입장된 직후에 바로 성명서를 냈는데요. 고층 건물은 반대다 이게 있는데 지금 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층 건물 전면 백지화 또 여기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 보존을 더 해야 된다. 아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20년인데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의견이 틀어지면 정말 대전 시민들 그동안 지켜봐왔던 대전 시민들은 정말 안타까움이 클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공무원 특별공급.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넘어서 특혜로 변질된 특별공급. 이제부터라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깨끗한 마침표를 찍어야겠습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